그날 집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너무 조용했지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일이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지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과 눈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땐 몰랐지요.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 인천공항 도착 로비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해외에서 막 돌아온 몸이라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었다. 나는 이른이 조금 넘은 나이였다. 평생을 현장에서 보냈고 은퇴 후엔 조용히 살고 있었다. 이번 여행은 오래전 친구들과의 약속이었다. 젊은 시절엔 늘 일 핑계로 미뤘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긴 여행. 열흘이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아내는 출발 전날까지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다녀와. 나 혼자도 괜찮아. 그 말을 믿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아내는 늘 그랬으니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쯤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동네 친구랑 전화 통화라도 하고 있을까? 휴대폰 전원을 켰다. 문자 하나 없었다.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아직 불안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감정이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 전 나는 습관처럼 아들 번호를 눌렀다. 먼저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아버지 도착하셨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그래. 방금 도착했다. 엄마는 잘 있지? 짧은 침묵. 숨을 고르는 소리. 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공항의 모든 소음을 밀어냈다. 택시 창밖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익숙한 도로, 익숙한 신호등인데도 마치 처음 가보는 길처럼 멀었다. 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다. 왜 지금 말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집까지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을까?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다. 하지만 하나도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은 늘 그렇다. 형태가 없어서 더 무겁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안에서 먼저 열렸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오셨어요. 말투는 정중했다. 하지만 표정은 유난히 굳어 있었다. 마치 미리 연습한 얼굴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장이 정리돼 있었고 거실도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밑이 퀭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아버지, 잠깐 앉으세요. 그 말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쓰는 말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이미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는 느낌. 엄마는 어디 갔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 다음 말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 됐다. 어머니가 요양시설에 계세요. 처음엔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양시설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는데도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들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여행 떠나기 전까지 멀쩡했어. 아들은 준비된 말처럼 대답했다.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어요.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길도 헷갈리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너무 매끄러웠다.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었다. 며느리가 옆에서 덧붙였다. 치매는 원래 갑자기 오기도 한대요. 그 말투엔 걱정이 없었다.
설명만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몸이 굳었다. 방은 정리돼 있었지만 안에의 흔적이 없었다. 화장대 위에 있던 물건 몇 개가 사라져 있었고 옷장 안도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생활의 흔적만 골라서 치운 것처럼. 침대 옆 협탁 위를 봤다. 아내가 늘 두던 작은 액자. 결혼 기념일 사진이 들어있던 은색 액자. 그게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다. 요양시설에 간 사람이 왜 저 액자까지 가져갔을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은 몰랐다. 이 일이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이미 많이 벌어졌다는 것. 그날 밤 불을 끄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왜 내가 집에 오기 전부터 모든 설명을 준비해 두고 있었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텅 빈 방이 보였다. 치매, 요양시설. 아들이 말한 단어들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내는 여행 떠나기 전까지 은행도 다녔고 시장도 혼자 갔다. 약속 시간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갑자기 심해졌다는 말이 이상할 만큼 쉽게 흘러나온 것도 걸렸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다시 아들을 불렀다. 어디야? 요양시설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소를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빠르게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가야겠다.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당황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상관없다. 내 아내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차 키를 집어들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지금 가셔도 못 빼세요. 시설 규정이 엄격해서요. 규정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다. 요양시설은 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건물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정문은 묵직한 철문으로 닫혀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경비원이 나왔다. 면회는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같았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몸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그 안에 있는데 나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정말 엄마가 치매냐? 내가 물었을 때 아들은 대답 대신 앞만 보고 말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요즘 그런 경우 많다는 거. 그 말은 위로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냥 넘어가자는 말처럼 들렸다. 집에 돌아와 안방을 다시 살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자주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다. 여행 가듯 챙긴 흔적이 아니었다. 급하게 그러나 계획적으로 정리한 느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게 단순한 병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혼자 집을 나섰다.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도착한 요양시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마침 안에서 나오는 직원이 보였다. 나는 그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걸었다. 어디선가 식기 소리가 났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다. 접수대 직원에게 아내 이름을 말했다. 2층에 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이상할 만큼 크게 뛰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협탁 위에는 집에서 사라졌던 그 은색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때 식당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여보. 아내가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은 나를 알아본 눈이었다. 당신,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속삭이듯 말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왔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였다.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는 나를 바라봤다. 의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설을 나오며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내는 분명 정신이 또렷해 보였다.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가 진실을 알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예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척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쳤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며느리는 늘 하던 대로 움직였고 아들은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다. 요양시설에서 본 아내의 눈.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분명히 나를 알아봤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만 달라졌다. 연기한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스쳤다. 아내가 치매라면 왜 나를 보자마자 도움을 요청했을까? 왜 간호사가 오자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부터 말을 아꼈다. 묻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자주 전화 통화를 했다. 부엌에서 베란다에서 문을 닫고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아들은 나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만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요양시설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아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흔들렸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라니. 그제야 아들이 나를 봤다. 짧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아버지,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선을 긋는 말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표정을 살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의 자리가 비어있는 침대. 조용했다. 그 침묵 속에서 확신이 조금씩 굳어졌다. 이 집에서 나만 모르는 일이 있다. 다음 날 나는 요양시설에서 가져온 아내의 옷을 떠올렸다. 누가 챙겼을까? 언제, 어떤 기준으로? 아내가 스스로 챙겼다면 너무 질서정연했다.
아내가 끌려가듯 왔다면 너무 계획적이었다. 그 차이가 내 머릿속에서 분명해졌다. 며느리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보였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반응을 살피는 눈. 아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사람처럼.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다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아내를 다시 봤을 때부터 이미 선은 넘어갔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자 다른 생각들이 밀려났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 선택이 모든 관계를 흔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요양시설에 다시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다. 조용했지만 정적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잦았고 말소리는 낮았지만 끊이지 않았다. 나는 접수대 앞에 섰다. 직원을 불렀다. 시설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표정이었다. 무슨 용무신지. 아내 건입니다. 그 말에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책상 너머에 앉은 사람의 얼굴은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서 말했다. 제 아내가 어떤 절차로 이곳에 들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장은 모니터를 켰다. 파일을 열었다. 보호자 동의서와 공식 판정이 모두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 보시면. 그 순간 내 시야가 좁아졌다. 서류 하단, 서명란, 내 이름이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글자 모양도 획도 비슷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시설장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이 날짜에 이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장은 다시 화면을 봤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렇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류가 틀린 겁니다.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사인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시설장은 서류를 다시 넘겼다. 그제야 눈빛이 달라졌다. 잠시만요. 그는 전화를 걸었다. 짧은 대화, 끊어진 수화기. 그 사이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 간호사였다. 나는 자리에서 나갔다. 식당이었다. 아내가 앉아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여보.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이 나를 향했다. 괜찮아. 말해도 돼.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안 됩니다. 자극 주시면. 자극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숟가락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멈췄다.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이어 말했다. 나는 치매 아니에요. 짧은 문장. 하지만 공기를 갈랐다.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내가 물었다. 아내는 나를 봤다. 눈이 젖어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곤란해진다고 했어.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시설장이 다가왔다. 이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아내가 말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더 꽉 잡았다. 문제는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이제 남은 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가 있었다. 차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유난히 또렷했다. 같은 거리, 같은 신호등인데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낯설지 않은 공기가 밀려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비어있던 자리에 사람의 온기가 다시 들어온 느낌. 아내는 신발을 벗고 잠시 현관에 서 있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집 냄새다. 그 한마디가 길고 복잡했던 시간을 짧게 접어넣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해졌다.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신문을 가지러 현관을 나섰다. 문 앞에 놓인 신문. 여행 전 늘 하던 그대로였다. 손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괜히 반가웠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물을 끓이고 있었다. 익숙한 소리. 주전자에서 나는 작은 끓는 소리.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나도 묻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눈이 마주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 다 괜찮다는 말도 아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 여기 있다는 뜻. 아들은 그날 집에 없었다. 며느리의 자리도 비어 있었다. 집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오래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정리된 침묵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아내는 천천히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다.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장에 다녀오고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봤다. 나는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봤다. 가끔 아내는 잠시 멈춰섰다. 생각이 스칠 때가 있는 듯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게 더 맞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한 번은 아내가 은색 액자를 꺼냈다. 요양시설에서 가져온 그 사진. 결혼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액자를 닦아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었다. 아마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도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날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땐 몰랐다. 그 여행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하지만 지금은 안다. 돌아오는 길에 집 문을 다시 열 수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공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